반갑습니다. 루트 앤 루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이자 오늘 모더레이터로서 역할을 하게 된 송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강의의 주체이자 또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많은 또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차진엽 안무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제목에서 보듯이 저희가 루트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개념으로 잡은 것은 루트, 그 뿌리, 근간에 해당하는 것을 몸으로 설정을 했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루트, 찾아가는 어떤 여정, 길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창작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퍼포먼스 메이킹에 이르는 여정을 루트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퍼포먼스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창작의 과정으로 결과물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공동 강연을 한 거는 처음이어서 저희가 농담으로 둘이서 같이 그 듀엣 춤을 춰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저희도 첫 경험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 일단 여러분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함께 저희가 이제 대화 나누는 내용들을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차진영 안무가의 많은 작업들에 대한 영상과 또 이미지를 보시면서 좀 이렇게 생동감 있는 강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전체적인 오늘의 이제 개요를 보시면 루트 해서 저희가 몸과 퍼포먼스 창작에 이르는 길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좀 대화를 통해서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호화된 몸이라는 개념, 두 번째 기억하고 상상하는 몸, 그다음에 아카이브로서의 몸, 서사적인 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명적인 몸에 대해서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모두 차진영 안무가의 작업에서 저희가 도출한 개념이고요. 이런 다양한 몸의 정체성에 따라서 어떻게 퍼포먼스의 결과물과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퍼포먼스의 근간인 몸을 주 재료로 해서, 도구로 해서 작업하고 계신 우리 현대무용가 차진엽님의 몸의 개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에게 몸은 어떤 의미인가요? 몸의 개념이라고 하니까는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데, 저는 그냥 우선 쉽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춤을 춘 지 30년이 넘었어요.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해서 이제 평생을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살았는데, 사실 저는 뇌보다 몸의 기억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연습을 하고 춤을 추면서도 저의 몸을 항상 감각하고 사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빠져서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 몸을 감각하는 것, 그 춤을 추면서 사실 저는 몸 구석구석 저희가 신체의 부위들, 뭐 발가락 하나, 손가락 마디 하나, 하다못해 저희는 이제 머리카락의 움직임까지, 근데 외적으로 보이는 신체 구조가 아니라 또 이 내적으로 들어갔을 때 몸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많은 감각들을 많이 느끼고 그것을 이제 표출해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몸은 사실 저의 어떤 상상, 그리고 생각, 그리고 나의 감정, 이 감각들을 다 일체화시키는 그냥 저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또 내 몸에 담겨져 있고, 그것들이 작업을 통해서 표출되고, 그래서 오늘 저렇게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저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게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분리를 해서 작품에서 저것들을 좀 더 기호화된 몸으로서 보여지고 뭐 혁명적인 몸으로서 보여지지만, 모든 작업에 그게 다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매 작품에 저 모든 것들이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몸과 함께 항상 느끼면서 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몸은 단순한 물질 신체의 개념을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용수 개인 한 인간의 몸에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여러 경험들, 기억, 그리고 정서, 감각, 그리고 심지어 영성까지도 사실은 다
통합해서 우리가 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전인적인 몸이 통합된 몸이 어떻게 우리가 퍼포먼스라는 공적인 영역 속에서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개인적인 감각, 몸의 감각, 기억 이런 거는 굉장히 사적인 요소인데요. 이것이 퍼포먼스는 이제 공적인 요소잖아요. 우리가 무대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고 관객이라는 타자와 소통하는 어떤 과정인데 사적인 영역이 공적인 공간에서 오픈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20대 때 이제 무대에서 춤을 출 때는 저의 감정에 굉장히 빠져서 관객을 의식하지 못하고 춤을 췄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너무 빠져들어서 무대 안에서 객석은 사실 그 블랙아웃, 그러니까는 암전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무대 안에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흠뻑 이렇게 젖었다 나오면은 쾌감을 느끼고 오늘 공연을 굉장히 잘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관객들도 막 이걸 다 느꼈겠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이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무대에 계속 쓰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이 사적인 감정에는 이것만을 내가 100% 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둬야 되는구나. 이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본인들의 감정과 본인들이 느끼는 감각들을 나를 통해서 느껴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비워두는 공간, 그리고 관객과 저와의 어떤 그러니까 교감이라고 하면 감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그들이 감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것을 많이 염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몸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이 몸과 몸이 서로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과정을 저희가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주체와 객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퍼포머들은 주체고 관객은 객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도 이 춤추는 객체를 바라보는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춤추는 사람이 주체로서 객체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보여주기와 보는 행위가 쌍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안무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각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를 만들 것인가, 그 지점에서 사실 관객의 역할도 상당하다는 거, 그리고 감상자의 주체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관극 경험이 있는 관객들은 경험할 수 있는데, 무용수가 예를 들어서 높이 점프를 뛰거나 격렬한 움직임을 했을 때 동일한 심장 박동을 느끼시는 관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퍼포머의 격렬한 춤을 봤을 때 나도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감각의 전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몸과 몸이 대면하는 이 공연의 그 현장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안무가께서는 그 전이 현상이 얼마나 활발하고 또 흥미롭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차진영 안무가께서 작업하신 다양한 작업들을 이제 몸의 개념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기호화된 몸의 개념 안에서 저희가 해석한 리버런 2015년의 작업이고요. 간단한 작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작업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시각예술가 빠끼라는 아티스트와 같이 공동 작업을 했었는데요. 사실 처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이제 무용에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놓고서는 안무가가 컨셉과 모든 뭐 주제와 내용과 모든 걸 다 정해놓고서는 다른 뭐 음악이나 뭐 무대 쪽이나 뭐 의상이나 이런 나머지 이제 스태프들한테 원하는 걸 요청해 갖고는 이제 작업을 만드는 거를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시작 전부터 이제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티스트 빠키한테
아무 내용을 준비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시작 전부터 서로 그냥 대화를 통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 분모를 찾으려고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리버런이라고 하는 제목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라는 책에 그 구조가 책의 첫 단어하고 책의 맨 마지막 끝 단어가 연결되는 순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 마지막이 콤마를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끝 문장하고 첫 문장이 다시 연결이 돼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순환 구조로 돼 있어서 어떤 저도 작업에서 그동안 많이 고민을 했었고, 빠끼라는 작가도 항상 어떤 패턴들, 흐름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어서 우리는 어떤 원에 대한 것을 처음에 잡았어요. 원이라는 어떤 순환 구조, 반복되고 회전되고, 그러니까 회전을 하고 반복이 되고 시작과 끝이 없는, 그래서 그런 이 원이라는 형태 안에서 패턴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 리버런은 그 피네간의 경야의 첫 단어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정하게 되었던 거고, 이 작품에서는 사실 저희가 어떤 기호화된 몸, 내 몸을 패턴화시키고 규칙적이고 또 불규칙적으로 몸을 만들어내면서, 동작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패턴들이 모여서 커다란 복잡 다양한 이제 패턴을 무대 위에 그리려고 했었고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이 작품의 영상이 저희가 제작이 제대로 안 돼서 영상물을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운데, 조금 있다가 아마 사진들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거고 또 덧붙여서 사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각예술가 빠끼의 지금 설치 작업이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자기 확장 장치예요. 자기 얼굴 확장 돋보. 장치라는 이 돋보기부터 뒤에 있는 이 설치 작업들이 다 빠끼의 시각예술 작업이고요. 일단은 시각예술가는 기호적인 측면에서 작업을 전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콜라보레이션 안에서 기호화된 몸의 개념까지 확장이 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원형이라는 기호,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객들은 사실 이 작업을 보면서 어떤 스토리를 인식하지는 않으세요. 그 스토리 구조를 따라서 그 관람을 하게 된 연극과 판이하게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우리가 듣듯이, 음원을 듣듯이, 아니면은 시각예술 작업을 기호적으로 보듯이 이 작업을 보신다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몸은 그야말로 언어의 체계, 문자 언어, 활자 언어의 체계를 넘어서는 수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기호로서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몸이 아니라 여기서는 철저히 기호화된 몸으로서 관객들에게 어떤 상징을 던지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기 확장 장치라고 해서 돋보기로 보면은 얼굴의 이미지가 확장돼서 어떻게 왜곡되는 이 이미지. 사실 이거는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관객들마다 저마다 해석을 할 수 있는 상징 기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보시면은 네, 뒤에는 키네틱 아트고요. 저 키네틱의 운동성의 느낌,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장면은 작품의 클라이막스 부분인데 순간 이 많은 패턴들과 이런 규칙적이고 불규칙적인 패턴들의 영상과 이제 제 움직임이 막 정신없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우주로 떠나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미러볼이 이제 돌면서 그 모든 패턴들이 다 사라지고 무대가 텅 비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카타르시스 지점에 이르러서 다른 아예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영상 작업도 빠끼의 작업이죠. 네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움직임을 먼저 만들고 그 움직임을 이제 빠끼가 보면서 그 움직임을 패턴화 시켜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먼저 제작하고 움직임을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이제 제가 먼저 움직임의 패턴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시각화 시키고 또 이제 그러면서 계속 절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이미지와 거의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혼연일체가 되는데, 결국 영상이 가지고 있는 기호성, 그 몸의 기호성이 같이 통합되는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서 사실 이 이미지가 막 진행이 될 때 관객들은 어떤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어떤 내러티브를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나름의 상징 체계들을 그냥 발견하실 거고, 안무가도 여기서 어떤 규정된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걸 끌어내고자 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규정이라고 하면은 우선 움직임에 있어서 저는 그런 걸 시도해 보려고 했었어요. 이번에 제 스스로 저의 춤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에 췄던 저의 스타일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움직임의 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싶었던 그런 시기였었고, 그래서 이때 춤의 컨셉은 막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알고 있는 뭐 그런 춤들, 뭐 개다리춤, 뭐 이런 무슨 짱구춤, 오징어 춤, 뭐 이렇게 올챙이 춤, 뭐 이렇게 헤드뱅, 뭐 이런 그냥 누구나 알고 있고 우리가 했었었고, 정말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어떤 무용이라는 그 움직임이 아닌 다른 그 막춤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무가와 시간예술가 콜라보레이션 굉장히 영리했다 생각하는 게, 보통 정형화된 무용수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제 관객들이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고 그 애매한 움직임에서 막 이야기를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막 노력하시는, 그러면서 피곤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 안무가는 여기서 다 우리가 흔히 경험했던 막춤, 오징어춤, 짱구춤, 그러니까 굉장히 미니멀라이즈된 그 움직임을, 그러니까 패턴화하면서 극대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접근 가능한 상징으로, 그것이 반복됐을 때 우리한테 어떤 판타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해석은 관객들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 작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의 장치들을 설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징어 춤 자체가 귀여운 거죠. 우리가 장난으로 쳤던 그것이 이 공간에서 어떤 상징으로 도치돼서 나타나는가, 이런 어떤 지적인 사유도 이 작업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이제 관객들한테, 지인들이나 관객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사적인 것과 공적인 어떤 관객과의 어떤 소통, 그런 공감 같은 게 이 작품에서는 관객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거 나도 할 줄 아는데, 이러면서 막 따라하는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이제 저를 로비에서 만나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는 관객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춤들은 사실 범접하지 못하고 너무 어렵고 무용수들만의 하는 언어로서 춤을 춰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도 할만하신 거거든요. 나도 저런 춤 춰봤었는데 하니까 오히려 더 공감이 되고 또 쉽게 다가오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개다리 춤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또 좀 훈련된 무용수의 몸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디벨롭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매체하고 만나서 어떻게 작품이 발전됐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상상을 할 수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스토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작품의 컨셉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에 이 작품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그 우주로 갑자기 이렇게 뿅 이렇게 전환되는 지점에서는 다들 정말 뭐라고 해야, 트랜스라고 하죠. 거의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로 넘어가는 경험을 하셨다는 관객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여기 시각예술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고무적인 것은 무용수의 그 기호적인 몸을 보면서, 움직임을 보면서 빠끼 예술가가 자기가 그 기호에서 포착된 이미지를 자기 언어로 기호화했다라는 거죠, 영상으로. 그래서 그 작업들 결국 두 사람이 이야기 구조로 소통한 것이 아니라 기호와 기호로 서로 전달하고 그것이 결과물로 나왔다라는 거,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인들을 섭외를 하셔가지고 호피티를 타시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굉장한 또 카타르시스 있었다는 후문이 있던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가끔 작업을 할 때 막 모든 것이 다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한 개념을 갖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순간의 어떤 아이디어나 포착되는 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발전시킬 때도 있는데, 사실 이 호피티는 어렸을 때들 뭐 한 번씩 다 뭐 타셔 보셨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걸 타고 놀았던 뭐 그런 시기를 보냈었고 사실 이것의 의미는 저희는 어떤 그 더 이렇게 물질적인 거에서 이렇게 세포의 분열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패턴들이 다 사라지면서 다 해체되면서 어떤 가장 작은 물질, 그래서 이 세포들이 다시 하나하나씩 생성되는, 그래서 이제 무대 뒤에서 영상의 스크린이 올라가고 저 뒤에서부터 이 호피티 군단들이 막 무대 앞으로 와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제 일반인들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을 이제 연습을 시켜서 했었었는데, 근데 이 장면이 이제 블랙라이트 조명에서 이제 움직여져서 사실 이 하얀 것들만 무대에서 동동 떠다니면서 이 세포들이 막 분열되고 점점 이게 확장되면서 그 다음 장면으로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주성 여기 뭐 세포 분열 뭐 다른 세계로의 이전 막 이런 것들 사실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풀어내기 힘든 것을 이렇게 기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두 작가에게 굉장한 인정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작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영상 먼저 시청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고 상상하는 몸, 마우싱 2014년에 창작된 작업이고요. 이게 어떤 작업인지 간단하게만. 이 작업은 제 작품은 아니고요. 같이 이것도 공동 작업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태리의 루이자 코르테시라는 이제 여성 안무가가 한국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이제 개인 솔로 작업을 이제 만들어 주셨던 한 3년 전 작품이에요. 근데 되게 흥미롭고 좋았었던 거는 이 안무가랑 이제 저랑 거의 나이가 이제 같은 한 살 터울에 저보다 이제 한 살 위에 안무가였고 또 여성이었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이태리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 구조와 제가 또 한국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어떤 여러 환경들과 서로 느끼는 그런 감정들, 또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또 아티스트로서 작업자로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게 도출된 작업이고요. 마우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컴퓨터, 이 마우스 클리킹하는 이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요즘은 이제 그냥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인해서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지구 반대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시간과 장소를 넘나들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이 마우싱, 이 클릭하는 이 행위, 그것을 통해서 이 작품에서는 여러 파트가 있는데, 보통 작업에 쓰는 장면과 장면의 이 연결고리를 항상 만들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 예술이면서도 이제 시간 예술인데, 무용은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어떤 그 이야기를 만들고 그 구조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친절함이 없이 그냥 순간 바로 다음 장면으로 훅 넘어가요. 그래서 매 순간 어떤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서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무용수로서는 사실 이게 무대에서 이게 감정적으로 앞신에서 뒷신으로 뭔가 이어져서 넘어가야지 그게 자연스러운데, 순간 0.1초 만에 저는 다른 공간에 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어느 순간 제가 경매장에 앉아있는 어떤 경매품이 되었다가 순간 클릭이 되면 갑자기 어떤 아마존의 어떤 숲속에서 새소리만 들고 새를 바라보고 있는 역할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제가 도시로 들어와서 길거리를 막 헤매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가, 이런 감정적인 변화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저한테는 제 작업에 많이 영향을 줬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지금 이미지만 보시더라도 뭔가 몸 자체가 뭔가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환경과 컨텍스트로 계속 상상하면서 그 몸이 이동하는 그런 것을 이미지만으로도 보실 수 있을 건데, 좀 전에 리버런의 이미지, 그 몸의 이미지와 지금 여기 몸의 이미지 너무 다르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사진만으로도. 그것만큼 이 무용수의 몸은 그 몸의 정체성 우리가 뭐라고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작품의 퀄리티, 톤 앤 매너,
뭐 이런 방향성들이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건데, 일단은 이 영상을 먼저 짧게 보신 다음에 좀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주 짧은 거밖에 없어서 그쪽이 제 페이스북 거기로 가시면 예, 이거로 잠깐 아주 짧은데 여기 경매장이에요. 제가 경매품을 큰 화면으로 확장해 잠시만 주세요. 다시 한 번만 볼륨도 한 번만. Ladies and her guys, Alan 65, Alan 65, Alan 65, now 6, Alan 65, Alan 65, spin 6 dollar now half, now 6, now 6 now half, now 7, 67 now half, 67, 7 and a half, 8 now half, 8 and a half, now 9, Alan 69, Alan make it 75, 875, Alan 875, Alan 16 and a half, 75, now 9, Alan 60. 우선 되게 짧은 이게 제 작품이 아니라서 영상을 함부로 작품 영상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서 국립현대무용단 공연이라 이게 이제 그 시각예술 이 작품도 이제 이태리의 시각예술가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팅 같은 경우는 그 비주얼 아티스트가 작업을 하신 거고 방금 잘 못 느끼셨을 텐데 저 사운드는 이제 경매장에서 예, 그 막 그 뭐냐 이제 금액 막 이렇게 올리면서 하는 그 목소리였었던 거고. 지금 이 이제- 어항 씨는 어떤 씬인가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 어항 안에 갇혀 있는 물고기의 뭐라 그럴까요? 사실 저는 이제 무대라는 공간 안에 이제 혼자 있는 거고, 또 의미적으로 또 물고기 같은 경우는 저 어항 안에서 저 유의하면서 사실 물고기하고 저하고 움직임을 같이 할 수는 없었어요. 네. 매번 다르게 헤엄을 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저만의 이제 지금 공간을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눴잖아요. 조명으로. 저 원형 조명이 있고, 이 안에서 물고기의 움직임과 저의 이제 저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 그것을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어떤 공간 안에서 갇혀있는 어떤 인물, 여성의 어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려고 한 작품은 아닌데 어떤 컨셉적으로 이 공간에서 큰 공간 안에 이제 갇혀 있는 어떤 여성의 어떤 모습. 그래서 아까 경매장 같은 경우도 그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이미지를 다 조합한 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성을 어떤 상품으로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섹슈얼한 움직임들도 이제 그 동작 안에 간간이 있는데, 여성이라는 상품을 경매장에 내놓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팔릴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극대화한 어떤 움직임들, 그런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그런 움직임들을 조합한 그런 안무였었습니다. 예, 그 이태리 여성 안무가와 한국의 여성 무용수 안무가가 함께 만나서 사실 이들이 살아온 환경과 배경,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고 경험했던 것들은 다르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사이버 공간 안에서 우리는 사실 많은 거를 공유를 하잖아요. 지금 마우싱이라는 타이틀에서 느껴지듯이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수많은 공간을 우리가 방문할 수 있고 많은 정보들을 간접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 내 사적인 경험, 나의 몸의 어떤 방식으로 기억적으로 저장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두 안무가가 끌어내는데, 여기서 다른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몸이라고 해서 이전에 있던 경험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퍼포먼스라는 그 길로 여정으로 올 때는 항상 새로운 발견과 미래적인 것으로 창조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사실은 다 언어화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말했던 많은 기억들, 저장된 이미지에 대한 기억, 그것을 끌어내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루트, 창작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지 그것을 끌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상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의 것으로, 왜냐하면 차준현 안무가는 경매장에 몸을 내놓은 적도 없고 아마존 숲속에 갑자기 몸이 떨어진 적도 없고, 하지만 그것을 계속 우리는 그 작은 어떤 사이버에서 봤던 이미지를 내 몸으로 환원해서 상상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포텐셜을 작업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안내 책자에도 있지만
벨기에 굉장히 유명한 지금 현대 무용가 중에서는 또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맥 스튜어트라는 분께서 이런 어록을 남기셨어요. 과거에 경험된 모든 흔적들은 정당한 이유로 신체에 남아 있다. 모든 것은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은 세상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과 만나는 현장이 바로 퍼포먼스 현장이고요. 그것을 끌어내고 만나도록 계속 견인하는 과정이 창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안무가는 계속 그 작업을 이 작품을 통해서 했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제 그 안무가의 작품이기는 하지만은 많은 움직임들을 또 제가 창작을 해내고 또 안무가가 준 동작을 또 제가 제 스스로 또 다시 재창작하면서 만들어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로서의 몸 해서 2014년에 창작한 춤 그녀 점점점 미치다. 이 작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억하는 몸과 좀 다르게 저희가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썼어요. 사실 아카이브도 과거의 어떤 정보들, 것들을 이제 저장한다는 개념인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풀어가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약간 미친 것 같은데 그 미치다에 대한 타이틀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업에 대한 소개. 아마 이렇게 되게 서사적이고 저런 제목을 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은 제가 무용수로서 또 무용가로서 이제 그동안 한 작업들을 연장선상에서 한번 점을 찍고 갔으면 좋겠다. 뭔가 여태까지 나의 작업을 한번 내가 되돌아보면서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한번 뭔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개인 공연을 했던 작업인데 처음으로 이제 솔로로 1시간 60분 그러니까 한 60분짜리 작품을 혼자서 홀로 이제 채워 나갔던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솔로 공연들도 뭐 많이 하기도 했었고 뭐 긴 작품들도 많이 했는데 온전히 혼자서 60분을 채운 공연은 한 번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한번 내가 내 스스로 무대를 다 채워보자. 그리고 정말 내 작품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은 것들을 비우고 홀로 무대를 채우려고 했던 작품이었고 그냥 이 시기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조금 뭔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어서 그 미치다라는 말은 사실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이 여자가 춤에 미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미치지 않기 위해서 춤을 춰야 하는 약간은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춤을 출 때가 가장 정상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나 그냥 보통 일상에서 살 때나 뭐 다른 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모든 막 그런 삶에서 가장 온전히 나답고 가장 나한테 솔직하고 가장 내가 정상일 때 미치지 않고 정말 집중할 때가 춤을 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친 세상에서 돌아갈 때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미쳐지지 않으려면 내가 춤을 춰야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차진여 안무가랑 좀 개인적으로도 오랜 친분이 있고 사실 작업들을 거의 다 관람을 한 입장에서 사실은 저는 이 공연을 보면 좀 이렇게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말씀 들으셨듯이 안무가 한 예술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 단순히 그냥 기억에는 뭐 감각적인 기억도 있고 이미지적인 기억도 있는데 이 작업은 그야말로 개인의 춤의 역사를 정말 비연대기적으로 서술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진엽 안무가를 개인적으로 알던 모르던 이게 한 사람의 무용수로서 아니면 실존적 존재로서 여성으로서 동료로서 뭐 여러 존재로서 이 한 사람이 무대에서 자기의 이야기 역사를 풀어낸다라는 거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용기고 또 그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질펀하게 내 이야기 그냥 자서전을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그 자신의 춤의 역사를 서술한다는 거는 굉장한 또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작업을 좀 간단한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적 구조의 컨셉은 보시다시피 저 그레이 그 회색의 벽이 있는데 저 벽이 이제 이동벽이에요. 그래서 저 벽에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드나드는데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은 어떤 공적인 그러니까 저의 어떤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 방안은 이제 저의 사적인 공간인 거고, 굳이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집 안에서의 이제 저의 사적인 모습.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집에서 그냥 멍을 때리고 혼자 가끔 저렇게 미치게 음악 틀고 벽 보고 춤출 때도 있고, 집에서 저렇게 그냥 소파에 누워서 멍 때리거나 바닥을 뒹굴뒹굴 하거나 남들은 전혀 모르는 저의 그런 사적인 모습들을 사실 노골적으로 이 작품에서 움직였는데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저렇게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막 동작들을 하니까 진짜 실제로 집에서 저러고 있냐고 소파에서 막 기어 내려와서 바닥을 막 쓸고 다니고 몸을 비비고 막 이런 동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사적인 모습과 근데 순간 저 문을 통해서 벽이 이렇게 쓱 이동을 하면은 그 저의 이제 그 다른 외적인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럴 때는 저 밑에 있는 검정 코트를 입은 모습처럼 저렇게 또 굉장히 강하고 센 여성으로 변신을 해서 거리를 막 활보하고 다니면서 순간 또 그런 저의 다른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집안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또 고독하고 저렇게 뭔가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있는 저런 모습들.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뻔하고 되게 좀 부끄러운 작품일 수도 있었을 텐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으로 다가와서 이 이후의 작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 이후로. 그래서 보셨듯이 그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예술가의 고뇌 를 보는 것 같았고 또 한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스토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보편적인 그냥 그 뭐 외적인 내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서 내가 다르게 존재가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덤덤하게 풀어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아까 영상에서 사실 편집이 많이 돼서 순서들이 많이 혼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스파르타식의 작업,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장면이 나는데 전 관객 입장에서는 아 저거는 정말 그 입시 때 우리가 정말 미친 듯이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박적으로 뭔가를 훈련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몸은 지금 많은 개인의 역사들이 이미 다 내재되어 있고 이렇게 한국지 작업이라는 여정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정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서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연대기적으로 사실 풀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굉장히 비연대기적으로 그리고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그 역사의 계속 흐름을 만들어 나갔다는 데서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다음 작업은 이제 그 서사적인 몸, 내러티브 바디라고 할 수 있고요. 로트네플 2012년 작업인데 차진영 안무가가 굉장한 또 호평을 받았던 작업이고요. 사실은 이게 좀 앞에서 본 작업들보다 조금 초기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작업이었고 이 스페이스 장소 공간에 대한 해석이 탁월했던 작업이었고 특별히 이 출연한 모든 무용수들의 몸은 그야말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러티브 바디로서 엄청난 발휘를 했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제가 한국 돌아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콜렉티브 A라는 이름을 만들면서 이제 조금 더 나의 작업을 확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 작업을 했었고 요즘은 뭐 장소 특정적인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만 해도 한국에서 그런 공연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 스페시픽 퍼포먼스 이런 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작업을 하기도 한 5년 전부터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뭔가 보통 이제 극장에 공연을 보러 가면은 관객은 그냥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으로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데
제가 그냥 관객으로 뭔가 공연을 보러 갈 때 아무리 좋은 공연을 봐도 이제 더 이상 막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이제 심리적으로 극장을 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뭔가 기대가 되지 않고 그냥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내가 있을까? 왜 관객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할까? 관객들이 어떻게 더 작품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관객이 조금 더 이 작품을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바라만 보는 그냥 어떤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관객도 이 작품의 일원으로서 또 우리가 퍼포머가 표현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사이트 스펙스픽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고요. 그때 또 이제 송남은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저 공간은 방을 8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객이 돌아다니면서 그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동선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관객이 자유롭게 그 공간을 넘나들면서 관람을 하기 때문에 관객마다 보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전시의 형식, 그러니까 공연은 사실 공연 무대는 이 창작자가 보여지는 것만을 그냥 관객이 그대로 바라보거든요. 네, 관객한테 어떤 선택의 의지가 없어요. 선택이 할 수가 없고 보여지는 것만을 보게 되는데 사실 전시를 보러 가면은 관람객이 자유롭게 동선을 넘나들면서 내가 보고 싶은 작품을 더 보거나, 네, 다 다르게 선택을 하잖아요. 감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전시가 갖고 있는 그 관객의 자유의지, 그리고 또 이제 공연이 갖고 있는 또 그 형식들을 두 가지를 접목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장면은 저렇게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관람객들이 감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 벽이 순간 허물어집니다. 거의 한 5초 만에 벽들이 허물어져서 공간이 다 일체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대라는 데는 사실 공간을 넘나들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다양한 시공간을 넘나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 무대라는 데서 구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영화 감독님이 이제 공연을 보시고는 어떻게 이런 영화적 기법을 네, 사용을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의도한 거는 아니었는데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가 처음에 되다가 이것들이 하나로 점점 만나게 돼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어떤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네, 다양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각 상황에서 벌어지다가 이것들이 하나씩 풀어지고 퍼즐이 맞춰지다가 마지막에 하나의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데 약간 그런 의도를 좀 담으려고 했던 그런 형식을 담은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관객은 영화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경험을 누렸다고 할 수 있고요. 내 주변에서 바로 옆에 손닿을 거리에 지금 영화적인 캐릭터들이 지금 막 떠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 관객들이 놓이게 돼요. 그래서 관객은 순간 당황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객체인지 주체인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내가 실제인지 환영인지 이 퍼포머들이 환영인지 유령인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존재하고 실존적인 몸의 정체성이 그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버리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로튼 애플 그 타이틀처럼 썩은 사과인데 사과에 대한 여러 상징들, 우리가 동화라든지 성서라든지 여러 가지 소설에서 나오는 사과의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파편적인,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파편적으로 안무가가 그거를 펼쳐놓고 몽타주 기법으로, 그야말로 영화 기법으로 이것이 편집이 돼서 관객들은 사실 자기가 어떤 동선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관객마다 다른 내러티브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그런 흥미로운 안무법을 또 시도를 하셨고, 지금 보시듯이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 보면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분은 사과 박스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뱀적 존재인 거죠. 그리고 저기 뒤에 가면을 쓰고 있는 분들이 다 관객들이세요. 그래서 관객은 입장할 때부터 저 가면을 쓰게 되고 퍼포머랑 완전 분리된 장치로서 가면을 쓰게 되는데
결국 뒤에서 관람하는 저 유령들이 또 하나의 캐릭터들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존재했는데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관객들은 이것이 또 다른 비주얼적인 이야기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누리게 된 거고요. 로비 공간에서는 이게 또 인스톨레이션 작업까지 해서 문화역 서울에서 초연을 했을 때 이 작업들을 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비 인스톨레이션은 이제 신소희 디자이너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로비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항상 좀 아쉬웠었어요. 공연을 보러 갈 때. 근데 로비는 그냥 관객이 그냥 대기하는 그냥 대기실로서 그냥 기다리는 장소로서 작품과는 별개로 항상 그렇게만 그 공간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그냥 제가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항상 아쉬웠어서 제 작품에서는 관객들이 이 극장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작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비는 사실 공연을 보기 직전에 그래도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장소고, 또 이 작품의 기대치를 또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비 같은 경우의 컨셉은 잘은 안 보이는데 바닥은 이제 인조 잔디를 깐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산의 문제로 제작은 하지 못했지만은 나무 테이블로 이제 가운데 나무 테이블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게 형형색색의 예쁜 음료를 차렸는데, 이 이야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어떤 선악과, 그리고 이제 백설공주의 독사과, 뭐 이런 사과들의 이야기들을 중첩시켜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바깥은 에덴 동산의 컨셉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잔디밭과 그 위에 사실은 나무, 그 선악과 나무를 그냥 나무 테이블이 되었고, 형형색색의 저 컬러풀한 음료들은 어떤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는 그 독사가 같은 선악과였습니다. 금단의 사과.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관객들이 처음에 들어와갖고는 자유롭게 저거를 마셔요. 그래서 저걸 저희는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있구나. 저걸 먹고 극장 안으로 들어오면 저들도 이제는 다 이 작품 안에 이제 다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래서 이 형형색색의 컬러풀한 색깔들이 나중에는 검정물로 저희가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실 관객들은 다 캐치하지 못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의미를 담으면서 로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상부터 모든 그 공간 연출을 보시면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약간 과장된 캐릭터들이기도 한데, 여기선 정말 철저하게 몸이 이야기를 서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용수들이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작업이고, 이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몸들이랑 좀 다르게 굉장히 연극적인 연극계에서 많이 이제 추구하는 어떤 몸의 정체성을 작업에서 풀어냈다고 할 수 있고, 단지 대사 없이 몸으로 그 모든 서사들을 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공간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제가 사일런트 캐릭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간도 사실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런 모든 연출과 그 내러티브 바디가 여기서 이제 존재함으로써 이 공간 자체가 이야기를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또한 어떤 이야기가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언제든지 캐릭터화 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공간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특별히 안무가가 이 작업에서는 공간 곳곳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심도 있게 연출력을 발휘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캐릭터들에게도 놀랬지만 공간이 주는 이야기성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했던 작업입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관객들이 저렇게 줄지어서 처음에 되게 당황들 하세요. 이게 들어왔는데 나는 누구면 여기는 어딘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데 한 1, 2분 뒤에 이제 적응을 하시고 이 공간을 탐험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마치 이제 순례자인 것처럼 이 여정을 본인이 탐험을 하면서 가게 되고, 일순간에 저 공간이 허물어지면 새로운 캐릭터로 공간이 변화될 때 관객들도 새로운 캐릭터로 갑자기 존재해요. 왜냐면은 저렇게 숨어서 보다가 약간 이렇게 관음하는 존재였다가 갑자기 벽이 허물어지면은 공간이 오픈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 관찰자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 작업은 사실 무용수들이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객의 몸조차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관객의 존재 자체가 무용수들에게 또 다시 이야기를 주는 거죠. 상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객이 바로 이렇게 옆에서 나의 행위를 보고 있을 때 예. 가끔 이제 이 작업을 보시고 이렇게 뭔가 타이틀을 붙여주실 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관객 참여형 공연이라는 말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관객을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체험했으면 했었어요. 그러니까 관객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네. 그래서 관객들을 체험시켜서 이 극안에 우리와 같은 역할로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경계를 두고 싶었고, 그래서 퍼포머들은 사실 그들을 한마디로 유령 취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관객들을 의식을 안 하지만 사실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지 않지만 의식을 하고. 네. 그래서 관객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그날 퍼포먼스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주어진 안무를 다 연습을 하고 계획을 다 하고 타이밍이나 음악에 다 맞춰서 연습을 했지만은 그날 관객들이 어떻게 동선을 다르게 다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또 순발력을 발휘해서 또 변화가 되고, 그래서 매번 저희는 새로운 공연을 하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관객들의 어떤 동선도 중요하고 그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자기의 캐릭터를 끝까지 60분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들도 있었는데,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이 무대 전체를 쓰기 때문에 퇴장이 없어요. 보통 공연은 등퇴장을 하고 자기 씬이 아니면 빠져서 쉬다 나오고 이러는데, 이 작품은 60분 내내 계속 관객이 있든 없든 누가 나를 바라보든 안 하든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감정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끔 60분을 끌고 가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객도 굉장히 바쁜 작업이었어요. 뭔가 자기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야기의 어떤 요소가 돼서 콘텐츠가 돼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인지를 하게 돼요. 저 공간에 있게 되면. 그런과 동시에 말씀하셨듯이 무용수들이 모든 공간에 360도를 펼쳐져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 스토리들을 계속 풀고 있어요. 그러면은 관객은 이 장면이 흥미로워서 보다가 어느 순간에 저 장면에 매혹돼서 다시 거기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여기 관객이 100명이 들어왔다면 100명마다 다 다른 스토리 구조들을 본인이 경험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직관에 따라서 보고 싶은 장면들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몽타주로 이 서사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관객 경험을 준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지금 장면들이 많이 전환이 된 나중에 영상을 보시겠지만 성서의 아담과 이브 그 유혹의 장면, 그리고 특히 여자들이 저 사과가 놓여진 테이블 앞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갈등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그 탐욕, 그러니까 욕망의 그 끝을 보고 저기서 사과를 서로 쟁취하려고 하는 아주 경쟁적인 모습부터, 또 남자 무용수들의 그러니까 선악간의 싸움처럼 굉장히 치열한 다툼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이야기의 흐름을 많이 끌고 가준 오른쪽 상단에 저 뱀적 존재 뱀이에요. 뱀이 정말 무브먼트만으로 그런 사악한 유혹의 동작들을 풀어냈다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 하단엔 차지배 안무가신데 개인 공간에서 이제 막 갈등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과라는 내러티브 하나를 가지고 사실 많은 캐릭터들의 자기 이야기들도 서술하고 있는.
사운드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좀만 줄이겠습니다. 저 뒤에는 이제 비디오 아트도 있었었는데 저것은 여자와 여자 무용사 한 명, 남자 무용사 한 명의 몸을 좀 거의 누드의 몸을 신체를 보여줬던 네, 그런 영상이고요. 사실 이때는 제가 항상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많은 것을 맨손으로 했었습니다. 무대 안에 있는 장치들이나 이렇게 소품들도 사실 집에 있는 것들을 많이 끌고 와서 만들고 직접 바느질을 하고 사실 의상도 직접 리폼을 해서 시장에서 사다가 리폼을 직접 해서 만들어서 입기도 하고 이때 공연은 사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테크놀로지나 어떤 기계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을 전혀 쓰지 않고 나중에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벽들도 사실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으로 어떻게 이 수많은 벽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해치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5, 6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공연의 뭐 의상이나 소품이나 모든 것들은 사실 거의 손수 또 리폼을 하거나 리사이클링된 재료들을 만든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럼 아까 혹시 다운로드 되셨으면 사실 저 공연은 사실 제 공연이랑 작년까지 3번을 공연을 했어요. 2012년에 초연을 하고 14년에 하고 작년에 다시 한번 했는데 이야기적으로는 조금 작년에 좀 추가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선악과의 아담과 이브의 어떤 성경에서 보여지는 사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어릴 때 동화에서 나왔던 그런 독사과 그런 이야기들도 담았었고 작년에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어떤 사과의 스토리는 그때 이제 시대적으로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위안부 사태도 있었고 세월호 문제도 이제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애플의 사과가 아니라 어플로자의 사과한다의 사과의 의미를 축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February the 10th, Sunday. Noise. Peace. 아담과 이브라는 애들이 살았어요. 이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걔들이 사는 곳에서는 다 침 먹어도 되는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야. 그게 바로 이 사과예요. 그거 명령이요. 그곳에선 그분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혹한 뱀이 이불을 꼬시기 시작했죠. 이 사과를 먹으면 이제 벽이 허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영상에서 굉장히 짧은데 네, 순간 굉장히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것도 아니면 그곳에 사과나무를 심은 그분의 잘못이었을까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멘트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 선악과를 뭐라 그랬지? 따먹은 이브의 잘못일까요? 아담과 이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권한 뱀의 잘못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곳에 사과나무를 심은 그분의 잘못일까요? 네, 그분한테 마지막에 질문을 던진 건데, 네, 뭐 조금 뭐 그런 꼭 종교적인 이슈를 다루려고 한 것은 아니었었고, 그냥 어떤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아까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내용이 어떤 사과하다의 사과라는 의미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에 이 공연이 이제 5월에 올라가서 그 시기가 굉장히 그때 이제 세월호 이슈나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이슈가 클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위안부 할머님들도 그렇고 그 일평생을 그렇게 사투를 벌이시면서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큰 뭐 물질적인 보상이나 다른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 어린 그냥 사과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시는 거잖아요. 세월호 뭐 유가족들도 그렇고 뭐 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많은 일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가까운 친구들이나 많은 일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진심 어린 그냥 사과 한마디를 왜 못하고 살까. 사실 저조차도 조금 반성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왜 미안하단 말을 한 번만 내가 왜 더 먼저 못할까. 이 사과라는 게 도대체 뭔데 왜 어떤 자존심 아니면 어떤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왜 이 한마디를 못하고 살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 사과라는 의미를 또 담았었던 그런. 그래서 사과의 중의적인 의미를 애플 사과, 우리가 아폴로지 사과 두 가지를 중의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나름의 감상하셨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의 이슈로 가지고 계신 혁명적인 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현재 영국 안무가와 함께 공동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작업이 있는데 지금 차진영 안무가께서 현재 가장 큰 이슈는 그 여성성,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 예술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이제까지 보셨던 많은 그 과거의 작업과 또 다른 혁명적인 몸으로서 나는 어떻게 존재할 것이고 어떻게 작업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용수도 나이가 이제 들잖아요. 그래서 그 노화하는 몸.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는 존재로서 보여지는 몸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정치적인 이슈인데 그 부분을 사실 몸을 매개로 하는 이 예술 작업에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고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이 작업적으로는 10월 달에 오픈이 될 텐데 그 얘기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준비 단계라 아직 뭐 실제 어떻게 이게 무대에 만들어질지는 아직 뭐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작업을 할 때 주제나 어떤 주제의식이나 작품의 어떤 컨셉을 먼저 생각을 하긴 하지만 되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도 앞에 뭐 이런 로튼 애플도 그렇고 형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이번 작업은 어떤 형식으로 이 작품을 표현을 할 건지 이 작업이 무대 위에서 그 스테이지에서 보여지는 작품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저렇게 관객하고 어떤 합쳐지면서 어떤 이런 장소 특정적인 작품으로 갈 것인지 어떤 그런 형식을 또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이라기보다는 공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서 저한테는 작품을 할 때 항상 공간을 먼저 염두를 하고 공간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이제 뭐 9월에 이제 오픈이 되는 공간인데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굉장히 독특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간이 새로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펼쳐지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소 특정적인 형식으로 갈 예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관객들이 막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작품 안으로 극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은 아닐 거고 저희는 이제 인스톨레이션 퍼포먼스로 형식을 잡았고 그 영국의 아티스트는 안무가이면서 또 비주얼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영국 아티스트인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두 개의 다른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작업이기는 하지만 한 작품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화나 어떤 컨셉을 공유하면서 그 같은 컨셉과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각자의 다른 작업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고요. 크게 뭐 단순한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어떤 여성성, 그리고 미. 그래서 작품은 미인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꼭 미인, 아름다운 여자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우리 아름다움에 대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싶은 그런 개념을 좀 염두를 하면서 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성이라는 것이 꼭 어떤 페미니즘적인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여성의 몸이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물질적인 이런 신체뿐만이 아니라 여성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감각과 서사와 막 이런 아까 아카이브로서의 어떤 그런 몸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서부터의 어떤 여성의 몸들이 어떻게 지금 현대로 왔는지 과거에서 현재로 온 여성의 몸에 시점을 두고 있고요. 그 영국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여성의 몸이 어떻게 미래에 어떤 몸으로 갈 것인지 조금 더 미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두 작업이 굉장히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무용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아름다운 여성의 신비적인 그 신비주의적인 실체화가 된 게 발레 무용수인 것 같아서 그 뚜띠라는 의상을 입고 공주 역할을 하고 있는 발레리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름다운 무용수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클래식 발레에서 현대 무용으로 넘어오면서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현대 무용가에서부터 사실 혁명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뚜띠를 벗어버리고 토슈즈를 벗어버리고 맨발로 여자가 바닥을 뒹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젠더의 경계에도 사실은 현대무용에서는 많이 의식하지 않는 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임프로비제이션 같은 경우는 접촉 즉흥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이 그냥 물리적인 몸으로서 서로 만나서 여자가 남자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리프트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힘의 균형에 대해서 늘 발레리나는 가볍게 남성에 의해서 리프트 되어지는 존재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넘어오면서 이 춤에서부터 정치적인 몸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무가께서도 사실 이번 작업에서는 지금 큰 뭐 공간 개념 형식적인 걸 나눠주셨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는 그런 질문들을 이 작업을 통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작업자는 남자 안무가시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함께 그 젠더의 경계에서 우리는 여성성을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 그 미인 아름다운 우리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 노화되어 가고 있는 나의 몸도 과연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프리젠터블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다뤄보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진영 안무가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지만 노화되어 가는 몸의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실 텐데 어떠세요? 제가 잠깐 일어나서 뭐 추가로 뭐 말씀을 하나만 갑자기. 근데 실은 제가 지금 팔 부상을 입어서 이게 이 팔을 못 써요. 사실 여태까지 춤을 추고 살면서 부상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부상을 당하고는 사실 이번 작업이 저한테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상이라는 걸 당해보니까 몸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오른팔을 다쳐서 왼팔로 이제 밥도 먹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한 손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뭐 머리도 지금은 이제 좀 깁스를 풀어서 괜찮은데 사실 머리도 혼자 한 손으로 못 묶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왼손으로 이제 옷 입는 방법도 터득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다 처음 시작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상에 당한 게 안 좋긴 하지만은 또 내가 내 이 몸을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내 몸을 이렇게 또 새롭게 탐구하고 있구나. 이게 또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되게 흥미롭게 지금 저의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까 이제 송대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발레에서 아름다움, 여성의 몸이 꼭 아름다워야 하는 몸들이 현대로 오면서 현대무용으로 이렇게 오게 된 어떤 그런 계기들이 이런 여성성을 파괴한 거거든요. 해체시키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발레를 원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발레에서 그냥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발레에서 보통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별로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면 몸이 그냥 이렇게 플랫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발레는 항상 몸을 이렇게 틀어요. 허리를 잘록하게 하고 힙이나 어깨를 더 부각시켜서 어떻게 보면 콜라병 몸매 같이 여성의 몸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선으로 몸을 쓰면서 몸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정면으로 하는 동작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기본 동작은 다 사선으로 몸을 틀어서 하는 게 또 그런 이유고, 또 이렇게 포인트 슈즈 이렇게 발끝으로 쓰는 것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몸을 가장 아름답고 길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계속 처음에는 이 발가락 정도만 섰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게끔 더 길게 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포인트 슈즈인 거고, 그러니까 발레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예술이에요. 정말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과도하게 몸을 찢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몸을 굉장히 기형적이지만 아름다우면서 몸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그런 훈련을 하는데, 사실 현대무용은 이제 이거에서부터 이제 막 반감을 갖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 꼭 우린 예뻐야 돼? 왜 맨날 이렇게 길어야 돼? 그래서 발레는 한 번도 거의 대부분 클래식 발레는 팔을 구부리지도 않아요. 팔꿈치나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피고 항상 상체를 또 구부리지도 않아요. 항상 가슴을 열고 팔을 항상 길게 하는데, 현대무용에서 이제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등도 구부리면 안 돼? 그래서 현대무용에서 기본 동작이 이런 컨트랙션이라는 동작이에요. 되게 어글리한 걸 일부러 이걸 더 하는 거예요. 계속 몸을 이렇게 어글리하게 하고 다리도 아름답게 했던 걸 막 이렇게 비틀어요, 막. 네, 더 짧게 보이기도 하고 더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팔도 길었던 걸 계속 이상하게 틀기도 하고 몸을 비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어떤 그 기존에 있는 형식들을 계속 해체하면서 만들어지고 지금 해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컨템포러리 댄스인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리듬 체조를 했고, 또 리듬 체조는 과도하게 몸을 또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잖아요. 막 그런 거를 했었고, 또 막 굉장히 아름다운 또 발레를 했다가 현대무용으로 오면서 그래서 몸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아름다운 춤이라는 뭔가 뭐지? 우리 몸이 어떻게 춤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아름다움이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인 것인가라는 이제 또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가, 사실 그것에 대한 어떤 반감에서 하는 작업은 아니기는 해요. 그냥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미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는 거고, 또 이제 제가 또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던 아름다운 동작들이 이제 못해요. 다리를 막 여기까지 들고 이런 동작을 이젠 더 이상 못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 신체에 내 나이에 맞는 내 몸으로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과다하게 억지로 만들어냈던 그런 아름다움을 지금은 내 몸이 갖고 있는 이 형식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언어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럼 내 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뭔가? 또 제가 10년 후에 나이가 한참 들었을 때 그 나이에 또 맞는 내 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뭔가, 약간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아까 로트네플의 이미지고요. 네, 너무 적절한 이미지여서 선택을 했는데, 보셨듯이 지금 이 고민이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10월에 작업으로 어떻게 차진영 안무가가 정의 내리는 여성성 과연 무엇이고, 아름다움의 개념은 어떠하고, 우리가 에이징에 대한 그 이슈에 대해서 몸에 가장 민감한 예술을 하고 있는 이 예술가가 어떤 선언을 하는지 우리가 10월에 그것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누리면서 오늘 좀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약간 초과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0대 때는 이제 관객을 제대로 보지 않으셨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관객을 어느 정도 관찰하고 계시다는 뜻인데,
예전에 비해 얼마나 이제 관객을 바라보고 이제 관객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형식이 중요하다고 또 했던 것은 관객을 사실 굉장히 염두한 것이기도 해요. 이 관객들이 내 작품을 어떻게 바라봤으면 하는지, 그들을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지, 예, 그 작품을 만들고 그냥 그 작품이 이 작품 이 안에 있는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이 보여지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인지 그 형식을 이제 염두한다는 의미였고, 어떤 공연에서는 어떤 작품은 사실 무대에 올라가서 관객이 저 멀리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봤을 때 그게 공감이 더 되는 작품도 있었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해 갖고는 관객이 정말 무용수의 호흡을 다 느끼고 이제 눈썹 하나 뭐 눈동자 하나까지 움직임을 다 바라보면서 느껴야지 관객들이 공감하는 그런 작품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하는 이런 인슐레이션 퍼포먼스에서도 관객이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더 가까이서 무용수들의 어떤 이 근육의 움직임이 하나, 얼굴의 움직임 하나하나 이 감각들을 같이 느꼈으면 해서 더 가까이 접촉하게끔 그런 위치에 두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첨언을 하자면 사실 관객은 이게 무용은 시간 예술이잖아요. 그 아무리 우리가 비디오로 녹화한 걸 보더라도 현장에서 그 순간에만 볼 수 있는 그 사라져버리는 예술인데, 관객은 사실 그것을 증인으로서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트니싱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용수가 뭘 표현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어떤 시도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관객 입장에서 나는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증인으로서 볼 것인가에 대한 본인이 보는 행위에 대한 입장에 대한 것도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객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유의 과정이 관객에게도 같이 일어나야지 앞으로 좋은 공연들이 계속 생산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